미국 전역이 경악에 빠졌습니다. 미국 농업부가 도입한 인공지능 방역 시스템이 고병원성 조류 독감을 과잉, 감지하는 치명적 오류를 일으켜 전국 산란계 농장의 70%가 닭을 대량 살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한 달걀 공급 부족 사태는 미국 식품산업 전반을 마비시켰어요. 달걀 가격은 300% 이상 폭등했고 트럼프발 외교로 캐나다와 멕시코를 비롯한 인접 국가들에게 달걀 긴급 수출을 요청하는 구걸 외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트코와 월마트 같은 대형 마트는 매일 아침 달걀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오플런으로 혼잡을 이루고 있죠. 심각한 달걀 파동으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접경 지역에서는 달걀 밀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일로를 걷던 중 한 가지 아이러니한 사실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한국에 달걀을 수출하던 세계 최대 달걀 생산국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으로부터 달걀을 역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농업 당국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러나 위기 속에서 발견된 한국 달걀의 놀라운 품질은 미국 식품 업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식품 위기가 아닌 두 나라 간의 관계와 글로벌 식품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었다는데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맨해튼에서 고급 베이커리 체인과 프렌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로버트의 아내 캐서린입니다. 우리 부부는 20년 전 작은 베이커리 하나로 시작해 지금은 미국 전역에 100개가 넘는 매장을 보유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로버트는 경영을, 저는 품질 관리와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며 함께 회사를 이끌어왔죠. 그런데 최근 미국 전역을 강타한 달걀 파동은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맨해튼 본점에 출근했는데 매장 앞에 줄지어 선 고객들의 얼굴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마케팅 담당 에밀리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달걀 품귀 현상으로 코스트코를 비롯한 대형 마트마다 줄이 끝없이 늘어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매장에도 달걀이 부족해 인기 품목 5가지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어요. 에밀리의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매장의 시그니처 메뉴인 프렌치 쇼트케이크와 크로아상, 에그타르트는 모두 신선한 달걀을 기본으로 하는 제품들이었으니까요. 머릿속으로 빠르게 대안을 생각하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평소와 달리 어수선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주방장 마이클이 심각한 표정으로 재고 목록을 확인하고 있었죠. 제가 다가가자 마이클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산란계, 대량 살처분 사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최소 3달은 달걀 공급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었어요. 마이클의 보고를 듣자 순간 현기증이 일었어요. 우리 매장은 하루에 10,000개가 넘는 달걀을 사용하는데 이 상황이 3개월이나 지속된다면 사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급히 로버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죠. 로버트는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내쉬며 응답했습니다. 정부의 무능함이 이런 사태를 불러왔다는 것이었어요. 농업부 장관이 인공지능 방역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다 발생한 오류라는데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곧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한다는 말과 함께 본사로 와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날 오후 본사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어요. 로버트가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임원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당장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달걀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했죠. 긴 토론 끝에 중국과 캐나다에서 달걀을 긴급 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걱정이 되었어요. 우리 브랜드는 최고급 재료로 만든 제품으로 명성을 쌓아왔는데 품질이 보장되지 않은 수입 달걀을 사용한다면 고객들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창밖을 바라보니 뉴욕의 화려한 마천루 사이로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가슴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중국과 캐나다에서 수입한 첫 달걀 물량이 도착했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품질 검사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중국산 달걀은 크기가 일정하지 않았고 신선도도 떨어졌죠. 캐나다산은 그나마 나았지만 우리가 원하는 품질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 달걀들로 제품을 만들어 출시했어요. 예상했던 대로 고객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우리 제품의 맛과 질감이 예전 같지 않다는 불만이 쏟아졌어요. 맨해튼 본점의 단골 손님이었던 패션 디자이너 소피아는 매장을 방문해 직접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에그타르트의 맛이 이상하다며 이전처럼 부드럽고 풍미 있는 맛이 나지 않는다는 지적이었어요. 소피아뿐만 아니라 많은 고객들이 비슷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매출은 급격히 하락했어요. 이대로라면 우리가 20년간 쌓아온 명성이 한 달 만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로버트는 밤낮으로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죠. 미국 내 모든 업체가 같은 문제로 고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회사의 신입 직원 제이슨이 조심스럽게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제이슨은 전날 한국에 있는 친척과 통화하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한국은 최근 인공지능 기반 농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산란계 질병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달걀 품질 관리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이슨의 말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작고 인구도 미국의 6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장의 위기 상황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이슨에게 한국 달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오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제이슨은 한국농림축산식품부의 보고서와 함께 한국의 주요 달걀 생산업체 목록을 가져왔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농업에 접목시켜 생산성과 품질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했습니다. 특히 달걀 산업에서는 산란계의 건강 상태와 먹이 품질, 환경 조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최적의 생산 환경을 유지한다는 설명이었어요. 이 정보를 로버트와 공유했더니 그는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미국까지 달걀을 신선하게 운송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었죠. 하지만 제이슨이 설명하길 한국은 특수 포장 기술로 달걀의 신선도를 최대 30일까지 유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항공 운송을 통해 72시간 내에 미국 동부까지 배송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어요. 결국 로버트도 설득되어 소량의 한국산 달걀을 시범적으로 수입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이슨의 친척이 근무하는 한국의 하늘농장이라는 업체와 연락을 취했고 일주일 안에 첫 물량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정직원 5명이 이번 프로젝트에 전담 배치되었습니다. 저는 품질 테스트를 직접 담당하기로 했어요. 기다림의 시간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 시도가 실패한다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매일 매출 보고서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우리의 대표 매장들조차 평소 매출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었죠. 직원들의 표정에서도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마침내 한국산 달걀이 도착한 날, 저는 아침 일찍 물류센터로 향했어요. 도착한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달걀 하나하나가 개별 포장되어 있었고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특수 패키지 안에 보관되어 있었죠. 외관만으로도 중국이나 캐나다에서 수입한 달걀과는 차원이 달라 보였어요. 이 순간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산 달걀을 받아든 저는 즉시 맨해튼 본점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이클과 제빵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포장을 조심스럽게 열자 모두의 눈이 커졌습니다. 달걀 껍질이 깨끗하고 일정했으며 크기도 완벽하게 균일했죠. 마이클이 첫 번째 달걀을 깨뜨렸을 때 그 노른자의 선명한 주황빛과 단단한 흰자의 상태에 주방 전체가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캐나다나 중국산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마이클은 곧바로 테스트 베이킹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우리의 시그니처 제품인 프렌치 쇼트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오븐에서 케이크가 나왔을 때 그 부풀어 오른 모습과 균일한 색감은 예전 최고급 미국산 달걀로 만들었을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이어서 에그타르트와 크로아상도 만들었죠. 결과물은 모두 놀라웠어요. 특히 에그타르트의 경우 노른자의 풍미가 더욱 진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미팅룸에서 시식회를 진행했어요. 경영진과 매장 직원들 모두 한국산 달걀로 만든 제품의 맛에 감탄했습니다. 로버트는 처음으로 며칠 만에 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범적으로 맨해튼 본점에서만 한국산 달걀로 만든 제품들을 출시했어요. 정직하게 고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일부 제품에만 적용했고 특별 표시를 했죠. 예상과 달리 고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한국산 달걀로 부활한 맛이라는 해시태그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패션 디자이너 소피아도 다시 매장을 찾아 에그타르트의 맛이 돌아왔다며 기뻐했습니다. 이 소식은 뉴욕타임스 음식 칼럼니스트인 마커스의 눈에도 띄었어요. 마커스는 우리 매장을 방문해 한국산 달걀로 만든 제품을 맛본 후 다음날 신문에 칼럼을 실었습니다. 달걀 위기 속에서 발견한 보물 한국산 달걀의 놀라운 품질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마커스는 칼럼에서 한국의 앞선 농업 기술과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해 언급하며 이번 위기가 미국인들에게 한국의 농업 기술력을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어요. 이 기사가 나간 후 우리 매장 앞에는 평소보다 더 긴 줄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산 달걀로 만든 제품을 맛보기 위해 찾아왔어요. 달걀 품귀 현상으로 어딜 가나 품질이 떨어진 제품을 먹어야 했던 고객들에게 우리 매장은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버트는 즉시 한국 하늘농장과의 계약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어요. 일주일에 1000개에서 10,000개로, 그리고 다시 50,000개로 주물량을 늘려갔습니다. 항공 운송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고객들의 열광적인 반응과 프리미엄 가격 책정으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어요. 상황이 호전되는 듯했지만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충분한 양의 달걀을 공급받을 수 있을지, 또 경쟁업체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불안했어요. 로버트는 이런 저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지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였죠. 로버트가 한국으로 떠난 일주일 동안 저는 본사에서 사업 확장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국 전역의 모든 매장에 한국산 달걀을 공급하기 위한 물류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었어요. 이제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는 차원을 넘어 이 상황을 우리 브랜드의 새로운 도약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로버트는 한국에서 매일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한국의 농장 시설이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하다는 놀라움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철저한 품질 관리 시스템에 감탄했다고 했죠. 그리고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기쁜 소식도 전했어요. 로버트가 귀국한 날, 저는 공항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피곤해 보일 거라 예상했지만 오히려 그의 눈은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로버트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농업의 혁신적인 면모와 품질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이었어요. 로버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번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달걀 하나로 시작된 변화가 이제 우리 회사의 미래 방향성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우리는 모든 매장에 한국산 달걀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류 시스템을 완전히 재구성하는 작업이었어요. 로버트는 서부 지역 매장들을 위해 로스앤젤레스에, 저는 동부 지역을 위해 뉴욕에 각각 물류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한국에서 항공편으로 도착한 달걀이 최단 시간 내에 각 매장으로 배송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었죠.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모든 매장에서 미국산 달걀 시절의 맛과 품질을 되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특히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의 매장들은 한국산 달걀로 만든 제품을 찾는 고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우리 제품을 찍은 사진과 함께 샵 한국달걀혁명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어요. 이런 성공은 자연스럽게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식품산업 전문지 푸드 비즈니스는 우리 회사의 사례를 다룬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달걀 위기, 기회로 바꾼 혁신적 전략이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식품업계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베이커리와 레스토랑 체인들도 한국산 달걀을 찾기 시작했죠. 예상대로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우리가 개척한 길을 따라 많은 기업들이 한국으로부터 달걀을 수입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로버트가 선제적으로 하늘농장과 맺은 독점 계약 덕분에 우리는 최상급 품질의 달걀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쟁사들은 다른 한국 농장들과 계약을 맺었지만 품질 면에서 우리를 따라오기는 어려웠죠. 한 달 후, 뉴욕의 유명 셀러브리티 셰프인 제임스 모건이 자신의 요리 프로그램에서 한국산 달걀로 만든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제임스는 방송에서 한국의 달걀이 미국 요리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특히 노른자의 풍부한 맛과 흰자의 탄력성을 극찬했습니다. 이 방송 이후 한국산 달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더욱 고조되었어요. 우리 회사의 성공 사례가 확산되면서 미국 내 한국 문화와 제품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마켓들은 갑자기 늘어난 미국인 고객들로 붐비기 시작했어요. 한국 음식, 화장품, 전자제품에 이어 이제 한국의 농산물까지 미국인들의 일상에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제안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했어요. 한국의 정성이 담긴 맛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는 한국의 농업 기술과 전통적인 정성을 강조한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광고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농촌 풍경과 현대적인 농장 시설이 함께 담겼죠. 이 캠페인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우리 브랜드의 이미지를 한 단계 끌어올렸어요.
여름이 시작될 무렵 로버트와 저는 언론 인터뷰 요청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특히 한국 언론들의 관심이 뜨거웠어요. 한국의 주요 방송사가 우리를 취재하기 위해 뉴욕 본사를 방문했고 이 인터뷰는 한국에서도 방영되었습니다. 로버트는 인터뷰에서 한국 달걀이 미국 식품업계의 위기를 구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어요. 우리의 성공 스토리는 비즈니스 차원을 넘어 문화적, 외교적 의미까지 띠게 되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우리 부부를 초청해 감사패를 전달했어요. 대사는 식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한국의 노력이 이렇게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며 양국 간 경제, 협력에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달걀 파동은 단순한 위기가 아닌 우리 회사의 전환점이자 한국-미국 간 새로운 관계의 시작점이 되었어요. 로버트와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협력과 혁신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성공의 열매를 맛보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껴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달걀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식탁 위의 작은 식재료가 국제 관계와 비즈니스 전략, 그리고 문화적 교류의 매개체가 된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며 사무실 창밖으로 펼쳐진 맨해튼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제 시선은 태평양 너머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인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로버트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이번 성공을 기념하고 더 깊은 협력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전체 경영진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동의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여행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방문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뉴욕타임스의 비즈니스 섹션에 우리 회사에 관한 심층 기사가 실렸습니다. 달걀 위기에서 찾아낸 비즈니스 기회 한국산 달걀이 미국 시장을 변화시키다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우리의 성공 사례를 자세히 다루었어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과감한 의사결정과 국제적 소싱 전략이 주목받았습니다. 이 기사가 나간 다음 날부터 우리 매장들은 더욱 붐비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단순히 맛있는 베이커리를 찾아온 것을 넘어 한국산 달걀의 품질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뉴욕 본점에서는 고객들이 주방을 구경하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했어요. 로버트는 이런 관심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주요 매장에서 오픈 키친 데이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오픈 키친 행사는 맨해튼 본점에서 열렸어요. 사전 예약만으로도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행사 당일 주방장 마이클과 제빵사들은 한국산 달걀의 특성과 이를 활용한 베이킹 기술을 시연했어요. 특히 노른자의 풍부한 색감과 탄력 있는 흰자가 완성된 제품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참가자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어요. 많은 이들이 제품을 맛본 후 이런 맛은 처음이라며 감탄했습니다. 일부 고객들은 가정에서도 한국산 달걀을 사용하고 싶다며 구매처를 문의하기도 했어요. 이에 저희는 소매용 포장 상품 개발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픈 키친 행사의 성공에 힘입어 다른 주요 도시에서도 같은 이벤트를 진행했어요. 보스턴, 시카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행사 모두 대성공이었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 지역 매장에서는 테크 업계 종사자들의 관심이 뜨거웠어요. 그들은 한국의 농업 기술과 식품 안전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이벤트들은 미국 내 한국 이미지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한국 대사관 측에서는 이번 기회에 한국 농식품 위크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한 광장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한국의 다양한 농식품이 소개되었어요. 우리 회사도 참여해 한국산 달걀로 만든 베이커리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행사 첫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몰렸어요. 사람들은 한국 음식을 맛보기 위해 길게 줄을 섰습니다. 특히 우리 부스 앞에는 항상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국산 달걀의 특별함을 직접 설명하며 시식품을 나눠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맛이라며 감탄했어요. 이 행사는 미국 주요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식품산업 전문지 푸드 비즈니스는 한국 농업의 기술력, 미국 식탁을 정복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농업 혁신과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을 심층적으로 다루었어요. 이 기사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로버트와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부담도 컸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한 베이커리 체인을 넘어 한국과 미국을 잇는 문화적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책임감을 안고 한국 방문 계획을 더욱 구체화했어요. 단순히 비즈니스 미팅뿐만 아니라
한국의 식품 산업과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출발 전날, 로버트는 저에게 흥미로운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우리의 한국산 달걀 사용 사례가 알려진 이후 미국 내 한국 제품 전반에 대한 관심도가 30%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식품 분야에서 한국산 수입이 크게 늘었어요. 로버트는 이 자료를 보며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다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이 되었어요. 저희 일행은 로버트와 저를 포함해 총 10명이었습니다. 주요 임원들과 제빵 기술 담당자들이 함께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선택이었던 한국산 달걀이 이제는 우리 회사의 중심 가치이자 새로운 사업 방향성의 나침반이 되었다는 생각이었어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하늘농장의 관계자들과 함께 한국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들이 저희를 맞이해 주었어요. 환한 미소와 따뜻한 환영에 긴 여정의 피로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첫 만남부터 한국인들의 정성과 배려가 느껴졌어요. 한국에서의 첫날은 꿈같이 지나갔습니다. 서울의 고급 호텔에 짐을 풀고 간단한 휴식을 취한 후 저희는 한국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환영 만찬에 참석했어요. 자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주요 농업 관련 기업 대표들이 함께했습니다. 정성껏 준비된 한국 음식과 함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이 나라의 음식 문화와 농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하늘농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은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서울의 빌딩 숲을 지나 한적한 교외로 이동하는 동안 로버트는 계속해서 창밖을 주시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과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하늘농장에 도착했을 때 저희를 맞이한 것은 상상 이상의 최첨단 시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대형 농장처럼 보였지만 내부에 들어서자 첨단 기술로 가득한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농장 대표 김민준 사장이 직접 안내를 맡았습니다. 김 사장은 영어로 유창하게 설명하며 시설을 소개했어요. 모든 달장은 컴퓨터로 제어되는 환경 조절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온도, 습도, 조명, 공기 질까지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각 달개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센서와 카메라를 통해 달들의 활동 패턴과 식습관을 분석해 질병의 조기 징후를 포착한다고 했어요. 김 사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 농장의 성공 비결은 예방에 있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이러한 접근 방식 덕분에 하늘 농장은 미국을 강타한 것과 같은 조류, 질병 대유행에도 안전하게 생산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농장의 사료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달들에게 제공되는 사료는 영양사가 직접 감독하며 균형 잡힌 영양소 공급을 위해 계절과 달걀 상태에 따라 조정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관리가 달걀의 풍부한 맛과 영양가를 결정짓는 핵심이라는 설명이었어요. 저희는 이어서 달걀 포장 및 품질 관리 센터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달걀은 엄격한 검사를 거쳐 크기, 무게, 껍질 강도, 신선도 등이 측정되었어요. 불량품은 즉시 걸러지고 최상급 품질의 달걀만이 수출용으로 선별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으로 수출되는 달걀은 추가적인 품질 검사와 특수 포장 과정을 거쳤어요. 점심시간에는 김 사장이 직접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로 만든 음식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한국식 달걀찜, 계란말이, 그리고 서양식 오믈렛까지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었어요. 특히 달걀찜의 부드러운 식감과 풍부한 맛에 로버트는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식사 후 김 사장은 저희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현재의 공급 계약을 넘어 양사 간 합작 투자로 미국 내에 한국식 달걀 농장을 설립하는 안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저희의 미국 시장, 네트워크를 결합해 장기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하자는 제안이었어요. 이 제안에 로버트와 저는 깊은 관심을 표했습니다. 미국에서 달걀 파동이 언젠가 해소되더라도 한국산 달걀의 품질을 경험한 소비자들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로버트는 김 사장과 원칙적인 협력 의향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후에는 다른 지역의 농장들도 방문했어요. 각 농장마다 특색 있는 운영 방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느껴진 것은 품질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었습니다. 단순히 많은 양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달걀을 생산한다는 자부심이 모든 농장 관계자들에게서 느껴졌어요. 하루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로버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입을 열어 캐서린,
미국이 한국에 달걀을 수출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에 농산물을 수출하는 강국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역전되어 한국의 기술과 품질이 미국 시장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온 저희는 임원들과 함께 오늘 견학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가 한국 농업의 혁신적인 면모에 감명받았어요. 특히 주방장 마이클은 한국의 달걀 품질 관리 시스템을 미국 내 다른 식재료 공급 체인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흥분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둘째 날, 저희는 서울 시내 관광과 함께 한국의 식품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에서 준비한 일정에 따라 대형 마트, 전통시장, 현대적인 베이커리 등을 방문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소비자들의 식품 품질에 대한 높은 기준이었습니다. 마트에서는 달걀 하나하나의 생산일자와 농장 정보가 인쇄되어 있었고, 소비자들은 이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며 제품을 선택했어요. 점심으로는 한국의 유명 베이커리 체인점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의 오너 셰프는 프랑스에서 수학한 경력을 가진 박지수 셰프였어요. 박 셰프는 한국과 프랑스의 베이킹 기술을 접목시켜 독특한 스타일의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저희 일행은 그의 시그니처 제품인 한국식 크로와상을 맛보았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전형적인 크로와상 식감이었지만 안에는 한국의 전통 단팥이 들어있어 놀라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박 셰프와의 대화는 매우 유익했어요. 그는 한국 베이커리 산업의 발전과 글로벌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가 강조한 것은 현지화와 정체성의 균형이었어요. 세계적인 기술과 트렌드를 받아들이되 한국만의 특색을 잃지 않는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철학이 바로 저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에는 서울 근교의 농업연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최신 농업 기술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방식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스마트팜 기술이었습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작물의 생장 환경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달걀 생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작물에도 이런 첨단 기술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연구센터의 김영호 박사는 한국 농업의 변화 과정을 흥미롭게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은 자원과 농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효율성과 품질 향상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제약이 오히려 혁신의 원동력이 되었죠. 김 박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역경을 기회로 바꾸는 한국인들의 근성이 느껴졌어요. 저녁에는 한국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의 정식 만찬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관은 미국과 한국 간의 농업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어요. 특히 현재의 달걀 수출을 넘어 농업기술 교류와 공동 연구 프로젝트 가능성을 제안했습니다. 로버트는 이에 화답하며 양국 간 협력이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식품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한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어요. 만찬 후 장관은 저희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식품안전회의의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로버트를 초청한 것이었어요. 양국 협력의 모범 사례로 저희 회사의 경험을 공유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로버트는 기꺼이 수락했고 저 또한 이 기회가 우리 회사와 한국 농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확신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희는 하늘농장과의 공식 계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공급 계약을 넘어 미국 내 한국식 달걀 농장 설립을 위한 합작 투자 계획까지 포함하고 있었어요. 계약식에는 한국 언론사들도 참석해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김 사장은 이번 협력이 한국 농업의 글로벌화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어요. 계약식 후 김 사장은 저희를 특별한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바로 그의 할아버지가 처음 닭을 기르기 시작했던 작은 농장이었어요. 현대적인 대형 시설과는 달리 이곳은 소박하고 전통적인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은 이곳에서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해 오늘날 세계적인 농장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여정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아닌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인간적 유대가 얽힌 관계였습니다. 김 사장의 할아버지가 시작한 작은 꿈이 이제는 대양을 건너 미국의 식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 로버트와 저는 김 사장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뉴욕 본점의 간판 미니어처와 함께 우리 매장에서 한국산 달걀로 만든 첫 번째 에그타르트 레시피를 액자에 담아 준비한 것이었어요. 김 사장은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자신도 할아버지의 오래된 달걀 사료 배합법을 적은 노트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이제 이 나라는 단순히 지도 위의 작은 반도가 아닌 우리 회사의 미래와 긴밀하게 연결된 중요한 파트너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로버트는 귀국 후 즉시 추진할 프로젝트 계획을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새로운 비전과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우리 일행은 즉시 한국 방문에서 얻은 인사이트와 계약 내용을 전 직원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이 미팅에는 3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참석했어요. 로버트는 슬라이드 쇼를 통해 한국 농장의 모습과 기술력을 보여주며 앞으로의 비전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관심을 끈 것은 미국 내 한국식 달걀 농장 설립 계획이었어요. 켄터키주의 넓은 부지에 하늘 농장의 기술과 시스템을 도입한 최첨단 농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농장이 완공되면 우리는 운송 비용을 크게 절감하면서도 한국산과 동일한 품질의 달걀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었어요. 로버트는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급망 확보가 아닌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앞으로는 달걀 하나에도 품질과 안전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위기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고, 이제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차례입니다. 이 발표 이후 회사 내 분위기는 더욱 활기차게 변했어요. 위기 상황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회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다는 확신이 모든 직원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특히 제품 개발팀은 한국산 달걀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새로운 메뉴, 라인업 개발에 착수했어요. 한국 방문 후 일주일 만에 우리는 코리안 에그 컬렉션이라는 새로운 제품 라인을 출시했습니다. 한국 전통 디저트에서 영감을 받은 이 제품들은 출시 첫날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특히 한국식 에그 푸딩과 계란찜 타르트는 고객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성공에 힘입어 마케팅팀은 보다 대대적인 캠페인을 기획했어요. 달걀 하나의 혁명이라는 주제로 한국 농업 기술의 혁신성과 우리 회사의 국제적 협력을 강조한 광고를 전국 주요 매체에 내보냈습니다. 이 캠페인은 단순한 제품 홍보를 넘어 식품 안전과 품질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도 담고 있었어요. 미국 달걀 파동이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난 시점, 상황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다른 베이커리와 레스토랑 체인들은 대부분 메뉴를 축소하거나 달걀이 들어가지 않는 대체 제품으로 전환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회사는 오히려 위기 전보다 더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며 매출도 30% 증가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는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우리 회사의 위기 대응 전략을 분석한 사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국제적 소싱 전략과 문화적 개방성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경쟁 우위로 작용했는지에 초점을 맞춘 연구였어요. 로버트는 이 사례 연구 발표회에 직접 참석해 학생들에게 강연했습니다. 그는 강연에서 진정한 혁신은 종종 위기 속에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한국을 찾지 않았다면 단지 위기를 모면하는 데 급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식품안전회의에서의 로버트의 발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국 대표단과 함께 무대에 올라 국제협력을 통한 식품 안전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어요. 특히 한국의 농업 기술과 품질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글로벌 식품 안전 표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여러 국가의 농업 관련 인사들은 한국과 미국 간의 이런 협력 모델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일부 유럽과 아시아 국가 대표들은 자국에서도 유사한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싶다며 로버트와 한국 대표단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켄터키주에 건설 중인 하늘농장 미국 지사의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기초 공사가 완료되고 설비 설치가 시작된 시점에서 저희는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기술자들이 파견되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었죠. 이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인들의 프로페셔널리즘에 감동받았어요. 농장 준공을 3개월 앞둔 시점, 미국 정부는 마침내 달걀 파동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장은 크게 변화해 있었어요. 소비자들은 이제 달걀의 원산지와 품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한국산 달걀의 우수성은 널리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우리 회사의 코리안 에그 브랜드는 프리미엄 식재료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어요. 준공식 날,
켄터키 주지사를 비롯해 한국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하늘농장의 김 사장까지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농장은 단순한 생산시설이 아닌 교육과 연구를 위한 공간도 함께 갖추고 있었어요. 일반인들이 견학할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과 농업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센터도 마련되었습니다. 로버트는 준공식 연설에서 이 농장은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만들어낸 상징적인 결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많은 분야에서 양국의 지혜와 기술을 결합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라고 포부를 밝혔어요. 그의 말처럼 이 농장은 단지 달걀을 생산하는 공간을 넘어 두 나라의 문화와 기술이 융합되는 장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달걀 하나에서 시작된 이 변화는 우리 회사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위기 속에서 찾은 한국과의 인연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문화적 이해와 상호 존중에 기반한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달걀 이야기는 세계화 시대의 국가 간 협력이 어떤 새로운 그리고 더 나은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죠. 오늘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같은 하늘 아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의 파트너들을 생각합니다. 작은 달걀 하나가 가져온 커다란 변화와 연결의 기적을 매일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다음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맛있고, 더 안전하고, 더 지속 가능한 식품의 미래를 위해서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3년이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물론 미국도 한국의 위험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세계 강국이라는 미국이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지 한국의 위대함과 놀라운 상황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는 두 사연이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이 아름다운 여성들이 충격에 빠졌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 나타샤입니다. 제 한국 유학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가슴 한켠에 설렘을 안고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죠. 대학원까지 한국에서 공부하겠다는 꿈을 안고 왔으니까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유학생이라는 말에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심이 순수한 호기심만은 아니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첫 수업 시간에 만난 한 학생이 러시아에서 왔다고요? 아, 그러면 한국어도 잘 못하시겠네요? 라고 말을 걸더라고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 말투에 담긴 선입견이 느껴졌어요. 학교 밖에서는 더 힘든 경험을 했죠. 친구들과 카페에 갔을 때였어요. 직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러시아에서 오셨어요? 관광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아니요, 여기서 공부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때 그 직원의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네요. 제가 여자라는 점 때문에 상황은 더 복잡해졌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러시아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결혼 중개나 유흥업소와 연관 지으려 했거든요. 심지어 대학 공식 행사에서도 러시아 여성들 참 아름다우시죠. 그런데 왜 한국까지 오셨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정말 불편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제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의 시선 뒤에 숨겨진 호기심을 이해하려 노력했죠. 그러다 보니 그런 대화들이 점차 부담스러운 질문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바뀌어 갔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 사회의 새로운 모습도 발견하게 됐어요.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하고 개인의 노력과 열정을 중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학문적 교류와 기술 발전을 향한 열망은 러시아와 한국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그때 겪었던 문화적 차이와 편견들이 오히려 미소 짓게 만드는 추억이 됐네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진정한 문화 교류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과정이라는 걸 배웠어요. 유학을 마치고 러시아로 돌아와서는 제 경험을 살려 양국 간의 협력 가능성을 연구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제가 겪은 어려움과 극복의 과정이 오히려 두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가 된 거죠.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모든 경험이 소중해요.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했던 순간들이 결국 저를 성장시켰고 두 나라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어줬거든요. 앞으로도 러시아와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양국의 더 깊은 이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싶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세계 언론들이 이 전쟁을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쁜 러시아가 착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는 식의 구도로만 보는 건 문제가 있어요. 실제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우선 19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독일이 통일될 당시 서방 특히 미국은 소련에게 나토가 더 이상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물론 서방은 이게 단순한 구두 약속이었다고 하지만 우리 러시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약속이었죠. 하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나토는 계속해서 동쪽으로 확장됐어요. 폴란드, 체코, 헝가리 같은 동유럽 국가들이 차례로 나토에 가입했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마치 숨통을 조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나토의 미사일들이 모스크바를 겨냥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한 상황인지 이해되시나요? 여기에 우크라이나 문제가 더해졌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추진했을 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히 한 나라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였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 국경 바로 아래에 나토군이 주둔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2015년에 체결된 민스크 협정 문제도 있어요. 이 협정은 돈바스 지역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우크라이나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돈바스 지역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강화했고 러시아계 주민들은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폭격과 폭력 속에서 고통받아야 했죠.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는 현재 억만장자로 알려져 있고 전쟁을 지속하는 이유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전쟁 중에 미국, 유럽, 일본, 한국으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원조를 받았는데 이 자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부패한 관료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죠. 러시아는 평화를 원했어요. 민스크 협정은 그 평화를 위한 유일한 희망이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오늘날의 전쟁으로 이어졌어요. 우크라이나는 협정에 서명해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돈바스 주민들을 위협했어요. 결국 이 전쟁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약속이 깨어지고 신뢰가 무너진 결과죠. 러시아는 협정을 통해 평화를 원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전 세계 언론이 러시아를 악마화하는 것에만 바쁘지만 실제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지금 러시아의 상황이 많이 어려워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유럽으로 향하는 경제적 출구가 거의 다 막혔고 국제사회의 불신 속에서 러시아의 경제와 외교적 입지가 많이 위축됐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전쟁이 끝나더라도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사실 전쟁 전에도 유럽은 러시아를 그리 달갑게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쟁 이후에는 완전히 등을 돌려버렸죠. 그래서 러시아는 새로운 활로를 동방에서 찾아야 했어요. 특히 한국이 러시아의 미래에서 정말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한국을 다시 방문했는데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예전 제가 유학생이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무게감을 안고 왔거든요. 이번엔 러시아 경제부 자문으로서 한마이너스러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온 거였어요. 특히 북극 항로 개척이나 시베리아 자원 개발 같은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러시아는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잖아요. 시베리아의 석유, 천연가스, 히토류 같은 자원들은 전쟁이 끝나면 국제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받을 거예요. 북극 항로도 정말 매력적인 협력 분야예요. 러시아와 협력하면 한국은 물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새로운 무역로도 개척할 수 있어요. 이건 한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와 산업 경쟁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사실 2021년만 해도 한국과 러시아의 무역 규모가 300억 달러나 됐어요. 이건 북한과 러시아의 무역 규모와 비교하면 거의 100만 배 수준이에요.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푸틴 대통령도 한국에 대한 기대가 크세요. 전쟁 중에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언급하셨고 전쟁이 끝나면 한러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의사도 분명히 밝히셨어요. 물론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어요. 국제 제재도 있고
한국 내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희망적으로 봐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림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러시아와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해관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문화적으로도 서로 이해하고 배울 점이 많죠. 러시아 국민들도 한국에 대해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초코파이나 라면은 이미 러시아의 국민 간식이 됐고, 현대자동차 같은 한국 제품들도 정말 인기가 많아요. 제가 확신하는 건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야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요. 함께하면 우리는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요. 두 번째 사연은 중국에서 날아온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 살고 있는 리메이입니다. 사실 미국 유학을 선택한 건 단순히 공부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중국에서는 상류층이라는 환경 때문에 항상 주변의 기대와 압박 속에서 살았거든요. 저는 제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오랜 설득 끝에 미국 유학을 결정했죠. 스탠포드에 입학했을 때는 정말 기대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의 삶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경쟁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온 미국인데 오히려 더 치열한 경쟁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았거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학생들의 존재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성취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과제가 발표될 때마다, 시험 성적이 공지될 때마다 상위권에는 항상 한국 학생들의 이름이 있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중국 최고의 엘리트로서 이곳에 왔는데 어떻게 그들보다 뒤처질 수 있다는 건지. 더구나 저와 비슷한 배경의 다른 중국 유학생들도 모두 한국 학생들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자존심이 상했죠. 그래서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어요. 한국 학생들보다 먼저 도착해서 그들이 떠난 뒤에도 남아있곤 했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나 프로젝트 결과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제가 평소에 한국을 그저 중국의 아래라고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수천 년의 역사 동안 한국은 중국의 지배를 받아온 나라이고 그래서 당연히 중국인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모를 당하니 더욱 참기 힘들었어요. 어느 날은 시험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공부했는데도 결과는 또다시 한국 학생에게 졌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공부에도 집중이 안 됐고 매일 분한 마음만 커져갔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저 한국 학생들의 콧대를 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수업도 제대로 안 들리고 밤에도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이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실패감이 아니었어요. 제 민족적 자부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더구나 저는 중국 상류층 가정에서 자란 배경이 한국 학생들보다 우월하다고 은연중에 믿고 있었기에 이 차이를 받아들이는 게 더욱 힘들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국적이나 배경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했던 거죠. 하지만 그때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저 분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죠. 이런 감정들이 제 학업에도 대인관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그날은 평소처럼 수업이 시작되기 전이었어요. 저는 한국인 학생들에 대한 열등감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수업 전에 큰 소리로 말했죠. 한국은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 이틀 안에 지도에서 사라질 나라야. 그런데 그때 교수님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교수님은 제 말을 다 들으셨는지 흥미로운 주제라며 잠시 토론을 해보자고 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기뻤어요. 교수님이 객관적으로 중국의 군사력을 설명해 주시면 한국 학생들의 자존심을 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교수님의 첫 질문은 단순했어요. 한국과 중국이 전쟁을 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교수님은 중국의 승리를 말씀하셨죠. 당연히 그러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중국은 수백만 명의 상비군이 있고 국방비도 세계 2위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 교수님의 말씀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중국이 이기긴 하겠지만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 될 거예요. 교수님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의 미사일 전력 잠수함 공군력으로 인해 중국군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거라고요. 특히 한국 국토의 70%가 산지라서 중국군의 지상전이 매우 불리할 거라고 하셨죠. 더 충격적인 건 현모 미사일 이야기였어요. 이 미사일은 베이징, 상하이, 선양 같은 중국의 주요 도시를 모두 타격할 수 있대요. 게다가 산샤댐 같은 중국의 핵심 시설도 위협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만약 이런 시설이 파괴되면 수만 명의 민간인 피해는 물론이고 중국 경제가 마비될 수도 있대요. 교수님은 베트남 전쟁의 예시도 들어주셨어요.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미국도 베트남을 이기지 못했다면서 군사력의 차이가 항상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해 주셨죠. 한국은 북한을 대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효과적인 방어 체계도 갖추고 있대요. 지형과 기반 시설도 방어에 유리하고요. 게다가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반박하려 했어요. 교수님, 한국은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했죠. 하지만 교수님은 미국의 지원이 없어도 한국의 군사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의 분석이 끝나고 강의실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교수님의 말씀이 논리적이고 현실적이었지만 쉽게 받아들이기는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저는 100%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중국의 강력함을 믿고 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을 너무 얕봤다는 거요. 군사력이든 학업이든 우리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게 됐죠. 이 경험은 제게 큰 교훈이 됐어요. 다른 나라나 민족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배웠거든요. 때로는 우리의 확신이 깨지는 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도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